2026년 1월 5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 묶음은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해서 그 여파가 당장 제 주식 계좌랑 대출 이자의 영향이 어떻게 오는지, 네네. 그러는 와중에 또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AI가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까지.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일은요, 이 따로따로 터지는 것 같은 사건들 있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어떤 연결고리가 숨어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래서 내 대출 이자는? 혹은 조선소에 로봇이 들어온다는데 그럼 우리 경제는 뭐가 달라지는 걸까? 같은 질문들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냥 사건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나비 효과처럼 다른 사건들을 일으키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나비 효과의 시작점, 정말 영화 같은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 공격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 네. 작전명이 확고한 결이라는데 이게 정말 21세기에 가능한 일인가요? 저도 자료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에 B-1 폭격기까지 항공기가 150여 대가 동원됐다고 해요. 150대요? 네. 근데 그 작전이 단 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그 마두로 대통령이 침실에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미군한테 끌려 나왔다는 묘사는 정말 충격적이죠. 현직 대통령을요? 그렇죠. 주권 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군사력으로 자택에서 체포해 간 거니까요.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돈로주의라는 걸 선언했죠. 네. 19세기에 멀로주의에 자기 이름을 붙인 건데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서반구에서 중국 같은 외부 세력의 영향력은 절대 용납 못한다. 심지어 안전한 정권 이양이 될 때까지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이건 거의 식민지 총독선언 아닌가요? 사실상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짙죠. 국제사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진 이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우려를 표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한들 이런 방식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국제 질서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힘센 나라가 마음에 안 드는 나라 지도자를 그냥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비판만 한 건 아니라는 게 또 흥미로운 지적이에요. 맞아요.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의 용감한 리더십이라고 축하를 했고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냄비를 두드리면서 미군을 환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더군요. 그 점이 참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 마두로 정권에 대한 내부 불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점은 사실입니다만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초기 언론에 비친 모습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가요? 물론 마두로 정권하에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던 시민들의 환영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침략 행위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도 있었습니다. 양쪽 다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내부는 환영이 아니라 분열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복잡성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더 불안한 거고요. 한 나라 안에서도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건요. 이런 지정학적 충격은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번졌죠. 바로 번졌죠. 미국의 군사작전이 끝나자마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쐈어요. 이건 너무 노골적인 반응 아닌가요? 아하, 노골적이죠.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거죠?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당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려는 무력 시위인 거죠. 동시에 최근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잊지 말라는 견제구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한쪽의 군사행동이 다른 쪽의 군사행동을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연쇄 반응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다른 쪽에서는 미사일 도발이 벌어지고 이런 분위기는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바로 오죠. 마침 필라델피아에서 전미경제학회가 열렸는데 경제학자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다고요. 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뭐라고 했나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 다음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차례일지도 모른다. 와, 이건 더 이상 학문적 예측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는 거죠. 이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나 유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 자체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불안감은 시장에서 바로 나타나잖아요. 자료를 보니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던데.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경기를 띄우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의 부담은 다른 나라에 떠넘길 거라는 분석이더군요. 정확합니다.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살릴 테니 그 부작용은 너희가 감당해라는 식의 정책이죠. 정말 미국 중심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자재 시장 같은 곳들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국제은행 가격이 최근에 13%나 급락했군요. 네, 맞습니다.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올리는 조치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변동이 심한데요.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가 빠지면서 급락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앞으로 산업재로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또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피하려는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투매와 장기적인 가치 사이에서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있다고요. 네. 워튼 스콜의 윈스턴 더우 교수가 경고한 AI 트레이딩의 위험. 이건 좀 생소한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금융시장 거래의 상당 부분은 사람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문제는 이 AI들이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침공 같은 뉴스가 뜨면 인간 트레이더는 잠시 생각이라도 하겠지만 수천 개의 AI는 0.001초 만에 0.001초요? 네, 그야말로 순식간에 똑같은 방향으로 반응해서 특정 자산의 거품을 만들거나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AI들끼리 담합을 한다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그게 핵심입니다. AI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같이 이 주식을 사자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요. 각자 최적의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 비슷한 데이터를 보고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담합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들이 시장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정말 새로운 차원의 위험이 등장한 겁니다. 세상에. 지정학적 위기만으로도 벅찬데 이제는 AI 투기꾼들의 공격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대한 외부의 파도가 밀려올 때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나라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현실, 한국의 오늘로 시선이 향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런 글로벌 불안정성은 한국 경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자본이 안전자산을 찾아 움직이면서 우리 시장을 흔들고 그 여파는 당장 우리 집값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영향에 미치게 되죠.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 그야말로 두 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올해 수도권의 공공분양이 2만 9천 가구나 풀리는데 이게 최근 5년 평균의 2배가 넘는 물량이라고요. 네, 물량 자체는 많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이나 고양 창릉 같은 곳은 주변 시세보다 10에서 20% 싸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바로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요?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19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송파구가 24%, 성동구가 23% 폭등하는 등 특정 지역, 소위 한강벨트가 전체 상승을 이끈 겁니다. 반면에 노원, 도봉 같은 12개 자치구는 4년 전보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34억 원을 넘어가는데 하위 20%는 4억 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서울이라는 한 도시 안에서 이렇게까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글로벌 불안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낳고 그 자금이 결국 서울의 핵심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양극화를 더 부채질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역시 영끌족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대 굳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특히 2021년에 2%대 저금리로 5년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분들. 네, 그분들이 문제죠. 이제 곧 금리 재산정 시기를 맞게 되는데 월 상환액이 적게는 44만 원에서 많게는 114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은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시경제의 파도에 휩쓸리는 거죠. 이런 불안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생존 전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전환, 즉 AX입니다. AX, AI 트랜스포메이션, 단순히 AI 기술 하나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전략, 업무 방식, 문화 전체를 AI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걸 의미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실제 사례들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경남거제, 한화오션, 조선소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 조선소 하면 보통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지금은 용접 로봇이 붉은 불꽃을 튀기며 사람과 똑같은 속도로 작업을 합니다. 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 명의 숙련공이 자기 자리에서 태블릿 PC로 로봇 4, 5대를 동시에 제어한다는 겁니다. 한 명이 4, 5대를요? 네, 혼자서 4, 5인분의 일을, 그것도 더 정교하게 해내는 거죠. 하나오션의 목표가 2030년까지 용접 공정 100% 자동화라고 하니 앞으로 10수년 안에 조선소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참 치킨 공장 이야기는 더 신기했어요. 그쵸. 동원 FMB 창원 공장에서 AI 엑스레이가 참치 살 속에 숨어있는 실오라기 같은 가시를 골라낸다니 맞아요. 10년 경력의 베테랑도 놓칠 수 있는 걸 AI가 잡아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존 엑스레이 기술로는 밀도가 비슷한 작은 가시를 찾아내기 어려웠는데 AI는 수만 장의 정상 및 불량 이미지를 학습해서 학습을 해서? 네,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한 미세한 패턴 차이까지 잡아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나요? 이 기술 도입 후에 소비자 불만 접수가 20%나 줄었다고 하니 효과는 확실하죠. 제 생선 가시에 대한 공포를 이제 AI에 아웃소싱할 수 있겠네요. 하하, 그런 셈이죠. 안심이 되면서도 좀 씁쓸한데요. 그런데 이게 농업 분야까지 적용될 줄은 몰랐어요. 전북 정읍의 한 양돈 농가에서 AI 시스템 딥스캔이 돼지를 3D 카메라로 촬영한다고요? 네, 어미돼지의 체형을 3D 카메라로 측정해서 사료를 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정해진 양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효과가 큰가요? 그게 바로 과거의 방식이죠. 이 AI가 밝혀낸 건 새끼를 더 많이, 더 건강하게 낳기 위한 최적의 사료량이 어미돼지의 미세한 체형 변화에 따라 매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매일요? 네, 이걸 사람이 수백 마리의 돼지를 일일이 관찰하면서 맞춤으로 조절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AI는 3D 스캔 데이터로 이걸 실시간으로 해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태율은 오르고 사료비는 줄어서 연간 생산량이 10% 이상 늘었고 수억 원의 투자비를 1년도 안 돼 회수했다고 합니다. 와, 1년도 안 돼서 대단하네요. 결국 거친 외부 환경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산업이 AI를 통해 생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는 결국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마지막 테마인 저출산 시대의 새로운 풍경으로 넘어가 보죠. 한국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2%로 초고령 사회에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20%를 넘었군요. 네,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아서 전체 인구는 6년째 줄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저출산 현상이 참 아이러니한 트렌드를 만들고 있어요. 스몰 럭셔리 육아. 네. 아이를 1명, 많아야 2명 낳다 보니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고급 호텔의 돌잔치 예약이 20-30%씩 늘고 일반 유모차보다 몇 배나 비싼 프리미엄 유아용품 매출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내 아이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이 저출산이라는 사회 구조와 만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피어난 기이한 기회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시각도 가능합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지구 반대편의 군사적 충돌이 어떻게 내 대출이자와 연결되고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가 우리 공장과 농장의 풍경을 바꾸고 네. 또 저출산이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게 2026 대한민국의 오늘이라는
복잡한 현실이군요.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데 프린스턴대의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교수가 제시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아주 유용합니다. 회복 탄력성이요? 네. 그는 금융위기나 팬데믹, AI 전환 같은 예측 불가능한 충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충격을 피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네, 충격을 맞았을 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회복하느냐는 거죠. 이 회복 탄력성이 앞으로 국가와 개인의 성패를 가를 거라는 진단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로 모이는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의 충격을 막을 수는 없으니 그 충격을 흡수하고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의 변화와 거대한 기술의 전환기 속에서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할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일 수도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지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이 피할 수 없는 충격들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